예,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된 오늘 재판에도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불출석하면 골석 재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섰고 청와대가 이에 답을 하면서 낙태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 민주주의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최진 세안대 부총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스 일본지 첫 대담의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42일 만에 재판이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죠. 사실은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42일 만에 재판에 나오더라도 오늘 과연 출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구치소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내일도 안 나온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재판부도 오늘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뭐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른바 재판 보이콧 전략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과거의 특검 때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건 이제 줄곧 재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거부 내지는 강한 이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런 게 이제 다분히 솔직히 전략적으로 봅니다. 그래 훗날 이제 이런 것들이 재판했던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일으키고 그걸 이제 정치적인 반격으로 이제 삼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는 과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좀 아마 내부적으로 좀 불만스러운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태도가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신체적으로 아주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저 재판부 국선 재판 대변인 변호인단들한테 그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골석 재판에서는 상당히 어떤 불이익 같은 거를 감수해야 될 거라는 이제 통보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에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기존의 어떤 보이콧 전략을 그대로 아마 유지하는 그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불출석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정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골석 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 정의를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최 교수님, 추미애 대표는 정치적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네요. 정치 재판이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이 탄핵에 의해서 탄핵돼 파면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탄핵이 안 되었더라면 사실 이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탄핵 자체가 정치적 재판입니다. 그게 그 형사 재판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스스로 지금 박근혜 피고인 스스로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이제 선언이고. 근데 아쉬운 점은 하나 이런 겁니다. 저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 탄핵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때 출석 여부를 가지고 그때도 불출석했다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구속 6개월 내내는 출석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을 했고 며칠씩 계속 출석을 했는데 이 사단이 빚어진 것은 구속 6개월 뒤에는 원래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재판은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파면되었고 모든 증거가 참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1심의 구속 6개월을 정한 것은 이건 헌법상으로 신체 자유에 관한 문제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거부됐단 말이죠. 여기서 변호인들이 전략을 쓴 것이고 또 피고인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만약 저는 생각해보면 당시에 재판부가 구속 6개월이 엄밀히 지났기 때문에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고 그래서
만일 석방을 시키고 계속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했더라면은 이제 박근혜 전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을 거부할 이런 아무런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됐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따지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이 불구속 재판의 문제, 이 사실 불구속 재판은 기본 원칙입니다.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비롯된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시작되었는데 어쨌거나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 방어권을 포기해가면서 세세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 재판에 큰 오점이 될 겁니다. 그 걸석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예. 재판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규선 변호 예전에 있던 그런 이제 네. 1심 선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일단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선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처럼 자주 접견해서 이분들이 뭐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다 검토를 하고 지금 이제 재판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상은 본인이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일단 의견 교환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완전히 차단된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도 지금 뭐 5명의 이름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여 명의 국선 변호인단 중에 5명이 지금 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교적 좀 경력 있는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희망 이런 걸 고려해서 5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이제 국민적 관심사도 있어서 상당히 좀 충실하게 변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예, 공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작 변호를 받아야 될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오히려 면접, 접견 이런 걸 일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예. 이미 지금 3차례나 좀 접견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래서 전면 거부하고 아직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선 변호인 5명이 충실하게 변호를 하고 싶어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죠. 예. 거기다 그 와중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의 지지자들이 자꾸 5명에 대해서 지금 뭐 공격적인 뭐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고 나오는 그 재판장 입중에서도 뭐 역사적인 죄인이 되지 마라. 또 나라 살리는 각오로 말이지 목숨 내걸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관건은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빨리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직 전혀 그런 기미가 지금 안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요. 불출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는 지난번 24일이죠. 재판에 나와가지고 거의 뭐 울면서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까지 토로를 하고요. 마침 또 주말에 누굽니까?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취집해서 마필 관리사 한 명이 다치는 바람에 또 강도가 붙잡히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게 뭐 재판에 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일련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순실 씨 집안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당장 이제 정유라 그 피습 사건으로 해서 장시호 최순실의 조카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 장시호가 증인 출석을 거부했어요. 재판 출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요 피고인들 혹은 주요 관계자들이 이렇게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태 이건 상당히 좀 뜻밖의 돌발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최순실 씨 이야기는 참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사안의 기초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특검 조사 때는 또 무슨 특검이 인권 탄압한다고 외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사자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겠지만 사형을 시켜달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분히 좀 격한 감정이지 그것이 저는 뭐 공감을 사기 참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만일 법적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이 국정을 이렇게 망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점이었으면 더 공감을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돌출적이고 상당히 좀 재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좀 공감하기 힘든 그런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괴상한 그런 살인 미수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뭐 살인 사건도 지금 아직까지 미제 사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정유라 씨 살인 사건, 미수 사건도 아무튼 좀 괴상한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재판이라는 것이 점점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고 또 동정심이 생기고 하는 마련인데 지금 최순실 같은 그 반대입니다. 예. 자꾸 의혹이 생기고 국민들의 어떤 분노는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도 박근혜 청와대도 특별활동비를 또 최순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의혹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성질 급하고 아주 급한 예. 다혈질이라고 알려진 그런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말 사형시켜 달라고 예, 예. 더 이 고함을 지고 싶은 뭐 이런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정윤아 씨 같은 경우는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해서 일단은 그 범인은 카드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미수 혐의로 지금 영장을 신청을 한다고 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할 것 같고요. 자,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불출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검찰 소환 불응하신 분이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내일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글쎄요. 국회의원 신분이죠. 불체포 특권 지금 국회에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체포할 수 없다고 이제 헌법의 44조에 이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지금 아마도 체포 영장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만약 영장을 청구하면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본회의를 열어서 재적용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면 이제 체포가 되죠. 근데 대개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예, 예. 그냥 뭐 회기를 미루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국회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국회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이제는 만약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은 요번에 적당히 넘겨서 회기를 넘겨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 열리는 회기에서 또다시 이게 자동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검찰의 예. 불체포 특권이. 그러니까 국회에 열릴 때마다 계속 말하자면 불체포 특권이 상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심리적인 압박, 국민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예. 본회의에 처리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예, 예. 그래서 현역이기 때문에 지금 최경영 의원이 버티고는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보호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는 있지만 예. 홍준표 의원도 특별활동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미미한 뉘앙스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경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로 안팎으로 상당히 지금 턱 밑까지 어떤 검찰의 칼이 예.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제 불체포 특권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본회의가 열면 바로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검찰이 그러면 굳이 본회의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12월 9일 날 일단 정기국회 끝나거든요. 예, 예. 끝난 뒤에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그건 예. 뭐 검찰의 판단이겠습니다만 뭐 도주 우려도 없을 테고요. 도주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죠. 예. 그 증거도 이미 쌓여 있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적절한 것인지는 아마 검찰이 아마 좀 최종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검찰과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오늘 그 특검법 관련해서 발의를 해온 걸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계속 대담 이어갑니다. 그 최경환 의원 건이 이번 특검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건 개인을 놓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전체에 대한 특검을 요청을 한 거니까 넓은 카테고리에서는 최경원 의원도 국정원 내에서의 어떤 특활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니까 넓은 의미에서 최경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특검법 발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경환 의원 물타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여당 쪽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예, 방금 특검법 관련해서 물타기인가라는 예. 여당 쪽 주장 있잖아요.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을 염두에 두고 그런 그러니까 여당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팩트들이 드러나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가는 것이 여야 어떤 정치적인 시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저희들 보고 다음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은 이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주시죠.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을 연 후에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만 건 이상 부분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낙태죄 관련해서 23만 건이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좋은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또 그런 청원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최초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사실. 지금 낙태법 관련해서 무려 청원이 지금 233만 명이 넘었다는 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흉악범 같은 경우는 다시 이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50만 명이 넘고 거기다 일베 사이트 폐지하라 그리고 여성 국방무하자 이런 부분도 이제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들이 이제 이 네티즌들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사실 이 자체가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직접 정치에 목말라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국민 무슨 주권 시대라든지 또 대중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어떤 대중 주도 시대 일종의 촛불 정치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분출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국회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걸 직접 담아내서 해결한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취지고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또 황당한 그런 청원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법을 떼쓴다고 했으면 때법 청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 시험적 제도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면 어떤 국민 여론을 직접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생각합니다. 청와대 쪽에서도 뭐 취사 선택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구속하라, 처벌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사법부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입법 관련해서 법 제정하라 하면은 입법부 활동인데 그 부분을 다 청와대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청원을 하니까 청와대가 마치 그런 어떤 때법에 창구가 되는 느낌 그런 걸 봤거든요. 사실 그 실험한 실험입니다. 실패한 실험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 소통의 역시달인 아니겠습니까? 2011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We the People이라는 이런 걸 개통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3개월 내에 30일 동안 미국은 30일 동안 10만 명이 돌파하면은 관계 당국자가 설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0일 동안 20만 명이라는 약간 그걸 높였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그 백악관 홈페이지의 부작용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면 역시 이 위드 피플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건전한 어떤 국민의 어떤 국민적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국민의 뜻을 듣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완전히 정치적 공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최고 높은 청원이 뭐냐면은 트럼프 탈세 수사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장치일 뿐이죠. 그건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꼭 그 진보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목소리도 벌써 격돌을 하고 있고요. 뭐 일베 사이트 폐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성 국방 의무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은 백악관도 그랬습니다. 백악관도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국정 현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1호 20만 그 명을 넘었던 게 뭐냐면 소년법 개정 운동입니다. 부산에서 중학생들 폭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얘들이 아주 정확하게 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아주 그 혹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나간다. 개정하자 그랬는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 범죄 예방을 해야지 이건 뭐 그 형벌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게 굉장히 뜨거웠지만 실효성이 좀 적은 법적 절차를 따져보면 이미 해법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소통의 창구가 자칫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건전한 의견 개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뭐 조국 수석도
직접 답을 했고요. 낙태죄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후에 예. 어떤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 나왔을 때 그걸 직접 지금처럼 조국 수석이나 그러니까 수석급 이상의 어떤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런 것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SNS 시대이기 때문에요. 뭐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 의견을 이제 개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뭐 제대로 직접적으로 청와대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거죠. 그동안 사실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만 해왔더라도 아마 이런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하거나 예.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의 뜻, 욕구, 불만, 걱정, 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예. 바로바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청와대 입장에서는 빠르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예. 그러면 정치를 펼 수가 있다라는 게 예.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후유증이나 어떤 부작용만 잘만 다듬고 보완하면은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예. 좀 정착을 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행정 경부부처 기관에 아마 민원 창구가 있을 겁니다. 권익위에도 뭐가 있고요. 그렇죠. 또 총리실에도 민원을 접수받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 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이를 활용할지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문제 좀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6월 늑장 발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1차 조사를 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부 해소했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예. 그 부분을 관련해서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조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정도에 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십니까? 이쯤에서 최종 결과를 나오면 예. 모두가 좀 수긍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야당이나 어떤 일각에서 7시간 세월호 늑장 보고 박근혜 정부 때 그거하고 지금 5일 정도 어떤 발표 지연 문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많이 다르죠. 7시간은 대통령이 늑장 대응이고 이 5일은 정부 부처 실무자의 늑장 보고이기 때문에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세월호 7시간 늑장된 일부분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그래서 워낙 보고 늦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예. 해수부 차원에서는 이제 뭐 유가족들을 오히려 생각을 해서 이미 장례가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 그 예. 판단 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판단 실수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실무선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장관의 책임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예, 다만 장관의 책임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선의 장관까지 하면 알다시피 장관 하나 이 정부 들어서 새로 발탁하고 말해서 선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애를 먹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서로 잘 선출하고 뽑았더라도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너무나 많은 정부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관 하나 팍팍 과거처럼 팡팡 날리는 것 이게 보기에는 시원시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적 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과 청와대나 혹은 당사자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히 기할 필요는 있다. 신중히 한다. 예. 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런 그 재난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18일 날 연결식이 있었죠. 예. 있으니까 17일 날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난감했을 수 있죠. 이 내리면 딱 끝나는데 이 발표하면 또 언제까지 늦어질지. 그러나 특히나 문재인 정부라면은 이 부분은 바로 밝히고 그래서 뭐 좀 더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유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3년을 기다렸는데 그 6월 감식 2주를 못 기다리겠느냐. 물론 이제 유족들로서는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거 같은 그런 뭐 더 이상 큰 문제 주장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참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은 일선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또는
자의적인 것들, 또 쉽게 넘어가는 이런 문제, 모든 것은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분명하거든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골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식을 치르겠다고 다음 날 연결식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유골이 발견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되고 당연히 장관을 통해서 올라갔어야 되고 그러면은 연결식을 좀 취소하더라도 예. 좀 연기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철저하게 예. 배우고 있지 못하다. 예. 아직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의 착오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악의적인 부분이 과연 있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예. 사람의 착각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사실은 우리 큰 사고에서 세월호도 그거든 초기에 해경에서 정말 단호하게 들어갔고 헬리콥터가 내리고 했더라면 상당 부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에 그 마이크 해경 그 선장이 말이죠. 거기에서 전부 탈출하라고 했다면은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때 안이하게 판단했던 거거든요. 거기도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매뉴얼대로 딱 생각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이렇다고 합니다. 이 유골이 이미 발견된 사람의 유골의 잔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의적 판단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지금 다른 유족들도 그렇고 그 유족들도 아니 우리가 3년을 기다렸는데 그 감식에 2주 걸린다고 한다면 2주를 못 기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행정 체계상의 편의주의, 자의적 판단, 그건 악이나 고의라는 것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하게 쉽게 넘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또 수습을 하는 과정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인 출신으로 임명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부여했는데 이번에 이제 업무 과정에서 그 지시 불이행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영춘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정말 판단 미스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해수부 직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장관의 명령 이행 불복종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아니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이낙연 총리도 강하게 맞습니다. 질타를 했던 네.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공직 기강에 쓰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 공직이라는 그렇습니다. 기강이라는 게 뭡니까? 기강이라는 게 하나의 별이를 잡으면은 모든 건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관에게 부여된 그게 권한이고 이런 것인데 이 문제도 정말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장관이 지금 그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는 안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의 편의주의라든가 아주 예. 그 쉽게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사건에 악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사건은 자기의 판단 착오, 예. 실수, 착각 이런 자의적 판단, 편의주의에서 예. 발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 저 바른정당 통합파원 9명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죠. 과연 모든 갈등이 봉합됐냐?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원내대표 경선으로 아마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예. 친홍파 아니면 또 친박파 아니면 또 제3지대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조금 그 원내대표 경선 시기를 두고 또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바람잘 날이 없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12월 7일 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친홍준표는 이제 김성태 의원 내세우고 그다음에 친박계는 이제 홍문정 의원 내세워서 양쪽이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습니까? 친박계와 비박계 한판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사실 과거 흘러간 물레방아 사실 다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친박계는 사실 어찌 됐든 누가 뭐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미 흘러간 물레방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에. 근데 예. 다시 지금 한번 물살을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세게 반격을 하는 건데요. 결론이 만약에 친박계가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봐라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또 친박계가 장악한 당이 됐지 않느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가 많이 있는 정당이다 말이죠. 예. 아주 낡은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친박계가 오히려 이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고요. 친홍계, 홍준표계가 예. 민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인 혹은 그 보수를 위해서 혹은 야당을 위해서도 사실 예.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새로 들어간 9명은 누구를 택할까요? 어느 굳이 이야기하면 친홍이나 그러니까 뭐 친박. 그 사람들은 사실 뭐 두말할 것 저는 친홍계를 지지할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예. 그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겠지만은 그 상황에 가서 만약 친박계를 지지한다, 홍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는 본인들의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야를 초월해서 그래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예. 사실 이렇게 새로운 홍준표계, 새로운 신주류가 합리적 보수 세력이 예. 당의 중심이 서는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앞으로 예.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신하들이 온다면 12월 7일 날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또 이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이제 제일 야당 쪽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약간의 당내 어떤 갈등들을 봉합을 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바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뭐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홍 대표로서는 그런 그립을 강화시키고 그 당연히 주도권을 좀 이렇게 장악하고 싶을 텐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게 12월 중순에 이게 새로 뽑아야 됩니다. 예.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다 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이 나선 것은 이게 뭐 친홍이다 친박이다라는 프레임보다는요. 사실은 지금 당 대표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이제 수도권 출신으로 가는 게 보통 정당의 기본 큰 원내 정당의 큰 그 룰이었습니다. 뭐 여당 원내대표도 영남권 이렇게 되면 영남 정당처럼 비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3선, 4선 의원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과거의 연원을 따지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프레임이 붙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 문제 보고 있고 누가 과연 협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원내 결속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판단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뛰어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 측과 유승민 대표 측 정책연대 협의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연대입니다. 예. 선거연대 아니고요. 예. 통합 아니가. 예. 자, 호남 중진들 계속해서 이제 통합론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계속 밀고 가는 분위기거든요. 예. 어떻게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작심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책 연대를 사안별로 하면 되는데 굳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이른바 3단계 통합론에 1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 일로 간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호남 출신들이 떠나려면 떠나라. 라는 어떤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지금 상태 내년 지방선거 어렵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대신 오히려 영남이나 수도권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건데 제일 이제 사실 이렇게 안철수가 마이웨이로 고우 해버리면요. 제일 곤혹스러운 게 사실 호남 출신 의원들입니다. 말은 떠나라 말이죠. 안철수에게 떠나라 하고 우리는 꼭 간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막상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막상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주기도 그렇고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럼 호남 지금 민심, 광주 민심을 제가 뭐 매일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당이 오면 지금 쌍수를 들어서 말리는 입장입니다. 민심은. 그러니까 위에 지도부는 당연히 의석 하나가 아깝지만은 국민들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이 다수는 절대로 막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4%대입니다. 지지도는 고사하고 오면은 과거에 그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호남을 반쪽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지방선거에서 아쉬우니까 다시 또 토항에서 되돌아온다. 이건 정치 도의론은 맞지 않다. 이게 이제 호남 다수고 다수였던 지방의원들의 이 흐름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위치에 놓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다면 좀 내릴 가능성이 높죠. 내린다면 이제 한 번 더 정계에 큰 이제 소용돌이가 이제 불어닥칠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쯤에서 좀 자중하고요. 자중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지방선거에 올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무슨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은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당이 바른정당은 벌써 원내 정당이라는 이런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제 11명의 소수 정당이 되었고 또 이 국민의당도 현재로서 호남에서조차도 민주당에 크게 여론 지지율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3당이라는 분명한 지위 그리고 중도 정당이라는 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 특히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은 두 당의 그 합당을 통해서
호남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당을 할 경우에 전국적 지지도 높아지지만 국민의당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호남에서도 또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또 계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최 부총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남 중진들이 사실 떠날래도 떠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입당해도 받아들일지 어떨지 모르겠고 그럴 경우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일단 국민의당이란 강력한 틀을 바탕으로 쌍두마차, 호남을 쌍두마차로 이끌자. 그래서 연정 같은 걸 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당을 깨기는 어려울 테고 그럴 경우에는 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쪽의 드라이브가 더 추진력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유승민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대선 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대권의 프레임과 구도로 정치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가장 중시하는 현역 국회의원들하고는 상당히 보는 시각과 접근 방법이 예, 다른 겁니다. 그러겠네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일 세안대 부총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